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저점 때리고 회복돼요. 그 다음 위로 치닫죠. 상향 국면. 그리고 정점을 때리고 후퇴하죠. 그 다음 하향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바꿔놨네요. 그래서 X. 그리고 회복과 상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를 확장기. 그리고 후퇴와 하향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얘를 수축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4국면과 2국면으로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구분해 두세요. 그 다음 순환적 경기 변동 또는 얘를 주기적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아요. 저점은 더 낮죠. 그래서 진폭, 높낮이가 더 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주기도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약 2배 정도 더 길었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높고 저점은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게 진폭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은 밖에 있어서 X. 3번. 831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니까 831. 8월은 계절의 여왕이지. 계절적 변동 그러시면 안 돼요. 정책은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을 무자기적 변동이라고 표현했었죠. 계절적 변동 아니었습니다. 지진, 홍수, 전쟁, 정책이 대표 주자였어요. 그 다음 4번.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좋으면 모든 투자분의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엔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주택은 역순환하고 경기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한 건물, 공업용 건물과 물건을 팔기 위한 건물, 사업용 건물의 건축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공은 동시순환합니다. 역순환한다고 해서 X. 그 다음 5번. 후퇴 국면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자가 힘이 세겠죠. 매수자 중심. 그 다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때 정점을 찍고 이제 후퇴가 되면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때니까 처음에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기준 가격 또는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가죠. 앞으로 그것보다 낮게 거래될 거니까 상한, 하한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단순 명료하게 나타난다.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죠. 3.1 만세 운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현금 흐름 분석 계산 문제는 가장 복잡한 계산 문제 중에 하나지만 유형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분명히 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투자액이 10억이랍니다. 그 다음 저당 투자액이 4억이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4억이면 내 돈은 당연히 지분 투자액 6억이겠죠. 얘를 먼저 체크해 놓고 푸시죠. 그 다음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적어 놓고 푸시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수치를 대입시켜 봅니다. 세전 현금 수지 1억이죠. 1억 집어넣어요.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 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에서 1억을 빼야 1억이 남죠? 2억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2억이에요. 그리고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줬는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 두실 건 우리 외울 때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총투자액 또는 지분투자액이었단 말이에요. 조순 총리. 조순은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연결되고 전과 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시켜줬었죠. 그때 세모승수는 세모분해니까 세모승수와 세모는 대각선에 있어서 곱하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MM으로. 동그라미 승수로 나누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승수를 곱하면 투자액이 나오는데 이때 투자액을 동그라미 승수로 나누면 동그라미가 남는 거예요. 그럼 세모 승수로 나누면 세모가 남겠네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조순 총리. 조순은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투자액. 각각 어떤 투자액을 나눠주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가 2.5로 딱 주어져 있을 때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눠야 돼요. 뭘 나눠요? 총투자액을 나누겠죠. 그래서 10억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2.5로. 그럼 4가 나옵니다. 4가 유효 총소득이겠죠. 세모 승수 동그라미 승수로 나누면 동그라미 세모가 남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원래 식은 유효 총소득 승수는 유효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래서 총투자액 10억. 그래서
나누기 2.5를 하면 얘는 4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그냥 유효 총소득 승수 나오면 유효 총소득을 준 거구나. 얘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4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영업경비는 2억으로 채울 수 있겠죠, 이제. 그래 놓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세후 현금 흐름 승수로 나누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겠네요.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 6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는 지분 투자액이니까 6억을 10으로 나누면 6천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10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 현금 흐름 분의 지분 투자액이었죠. 지분 투자액 6억. 그러면 얘를 10으로 나누면 승수로 나누면 세후 현금 흐름이 남는 거죠. 그래서 6천을 구했어요. 영업소득세는 그럼 얼마죠?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게 6천이니까 4천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꼭 밑에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라고 얘기했어요. 출제자는 이런 문제를 낼 때 하나만 1번, 2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맞히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히 아래 부분에 5번 아니면 4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역대로 계속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5번에 영업소득세를 봤더니 역시나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종합자본환원율이 나오면 순종이 기억나시면 되죠.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순소득 승수의 역수였어요. 그러면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되니까 총 투자액은 지금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은 지금 2억이죠. 그럼 얘는 20%가 됩니다. 해마다 20%씩 투자한 돈이 환원돼서 들어오면 얘는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래서 자본의 수기간, 순소득 승수, 자본의 수기간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둘 다 맞고요. 그 다음 세전연금 수지 승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 승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분 투자액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세전현금 수지로, 세전현금 수지가 지금 1억이죠. 1억을 1억으로 나눠주면 얘는 6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효 총소득 아까 4억 구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세모 승수가 나온 순간 세모를 준 것과 똑같다. 세모를 가지고 총을 나눠줄지 지분을 나눠줄지만 찾아주시면 되더라. 하나만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소득 승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 뭘 준 거라고요? 순영업소득을 준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투자액을 찾으셔서 순소득 승수로 나눠주시면 남아요. 뭐가? 순영업소득이 남습니다. 3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지분투자 방식. 우리 MM으로 외웠어요. 항상 지주편 리신조였죠.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 주식, 편, 펀드,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였어요. 조인트 벤처는 지분투자 방식 맞네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대표적인 부채금융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제일 작고 수익도 제일 작은 거였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넘긴 거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 조기 상환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시켰다 그랬으니까 X네요. 우리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에서 나오는 각각의 위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외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이 유명한데 족발집 원조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꼭 집어준 거죠. 내가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저 사람이 저희가 원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원조다. 저당권에서 나오는 게 이자율 위험.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감수하는 위험이 바로 조기 상환 위험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크기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환 방식에서. 그럼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지금 초기 상환액의 크기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감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크기수는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체증식은 플러스니까 제일 크다. 증가했으니까. 원금 균등은 얘가 체감식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제일 작네요. 그래서 체증식이 제일 크고 체감식이 제일 작아요. 언제나 반드시 꼭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중간이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딱 한 번만 크기순이 바뀌죠. 상반된다 기억내세요? 상반된다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환액의 크기순, 상환 비율의 크기순만 얘가 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바뀌어지는 내용이 맞게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그 다음 4번. 주택연금은 노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집에 저당 잡히고 연금의 형태로 타서 쓰시고 돌아가실 때 그 주택을 넘기고 떠나는 제도잖아요. 그때 당연히 노인 복지주택도 가능한데 오피스텔도 가능한데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한 거였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5번. LTV는 V,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60%를 주택 가격, 가치에 곱하죠. 바로 곱하면 대출금액이 나옵니다. 66에 36, 3억 6천이죠. 4억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꼭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보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